안녕하세요. 한모금과 함께 주님을 알고 싶어요. 한모금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편이죠. 그래서 와인 그리고 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마시는가. 네. 와인 테이스팅, 특히 오늘은 와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와인 테이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와인 테이스팅이라고 해요. 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인을 테이스팅이라고 하는데 뭐 술이라는 거 그냥 마시면 되지 뭐 무슨 테이스팅이라는 이 용어까지도 사용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와인 테이스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마신다, 드링킹이라기보다 약간 맛보기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은 뭔가 규칙이 있고 예의가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와인 테이스팅에 대해서 상당히 영역이 넓은데 가급적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테이스팅을 하려면 병을 오픈해야 되겠죠. 그리고 잔에다가 따라야 될 거예요. 병에 오픈하고 그리고 잔에 따르는 것은 뒤에 제가 와인 심화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요.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잔에 대해서 먼저 좀 알 부분이 있어요. 자, 잔은 요 윗부분, 입을 대는 부분을 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혹은 림이라고 그러죠. 예, 예, 림. 그리고 여기를 가장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볼이라고 그래요. 볼. 예. 근데 요 부분으로 건배한다라는 것도 있고, 중요한 이 볼,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나온 부분 있죠. 가장 튀어나온 부분. 예. 그 부분을 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건배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림 부분은 여기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척하다가도 물에 수압이 조금만 세도 이게 그냥 바스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비싼 뭐 십몇만 원짜리 와인잔이 그냥 쉽게 바스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조심하고 건배할 땐 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볼 부분이 바로 여기 이상 채우지 않기라고 했는데, 즉 와인을 채울 때 야, 가득 채워, 가득. 야, 가득 안 채우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딸 난다, 뭐 쌍둥이 난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있죠. 와인잔, 소주잔이에요. 그런데 와인은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제일 많이 튀어나온 요 볼 부분까지, 볼 부분까지만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템이 있고 이 스템은 열이 이제 올라가서 와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인이 데펴지겠죠. 데펴지면은 이 와인의 맛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인의 맛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에 열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바로 이 스템 부분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베이스 부분이라고 하는 요 밑에 쓰러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정중한 예법을 얘기하는데 그 예법은 뒤에서 설명을 하죠. 제가 파라다이스 그룹의 그 홈페이지를 봤더니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비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와인 샵을 운영을 하죠. 와인 회사를. 제가 예전에 파라다이스를 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디자인 라이프 as art.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을 예술과 같이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술이 기니까 인생도 길게 만드는 그래서 길고 오래 살자 뭐 이 얘기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뭐 그건 아니고요. 뭐 좀 멋지게 살자는 거죠. 예, 멋지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이게 이 와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멋지게 산다라는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의 파라다이스의 그 어떤 그 사업 영역에 와인, 와인 사업을 추구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따르는가에 대한 게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술 마실 때 어때요?
내가 한 잔, 한 잔 해주시오. 그리고 한 잔 쫙 따라주면 어떻게 돼요? 원샷 쫙 하고서, 네! 하고서, 잔을 들이죠. 그럼 또 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두 손 딱 받고 따라주고, 가득. 그리고 또 원샷, 건배. 자, 근데 와인은 절대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술을 받을 때 이렇게 공손하게 받는다고 해서, 두 손으로 이렇게 공중에다 띄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와인을 상대방이 주려고 할 때는 그냥 바닥에다 내려놓고, 이 아까 베이스 부분 있죠? 여기 보시는 대로 베이스 부분에 손을 살짝만 얹고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의를 정중하게 표시하고 싶으면 두 손으로 되면 되겠죠. 아니면 한 손을 다른 손 한 위에다 얹어놓고 이 오른손은 베이스를 잡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와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가누잖아요, 목이. 스템 부분이 가누는데 여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 따르다가 이게 와인이 확 들어오니까 무거워서 기울어져서 만약에 흘려보세요. 그럼 레드 와인 옷에 묻으면요 잘 지지도 않아요. 게다가 와인잔 떨어뜨려 가지고 깨보세요. 그러면은 참 곤란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인은 남이 따라줄 때 절대로 들고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테이블 위에 놔두고 오른손만 가볍게 와인잔 베이스에 손을 이렇게 여기 보시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얹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 테이스팅을 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순서는 먼저 시각이에요. 시각. look. 시각. 그리고 smell. 시각 다음에 뭐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후각. 다음에는 뭐예요? 비로소 미각. 맛을 보는 거예요. 테이스트.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와인은 어떻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먼저 우리가 이제 볼까요? 당연하죠. 인간은 이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자연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 정보의 약 70%에서 80% 정도는 시각적 정보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눈으로 감상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눈으로 뭘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색상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어떤 색인지를 와인의 색이 어떤 것인지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코를 깊숙이 집어넣어서 냄새, 향이 무슨 향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팔렛이라고 해요. 팔레트 있죠. 팔레트처럼 우리 햇바닥 팔레트라고 합니다. 팔렛 혹은 팔레트 맛을 보는 것을 팔레트라고 해요. 혓바닥에서 느낀 그 미각이 무엇이냐 미각으로 느낀 혓바닥으로 느낀 그 맛이 어떤 맛이 났느냐를 이야기할 때 팔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후각, 미각. 먼저 시각에 대한 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와인의 색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레드 와인이라고 해도 다 붉은색이 아니고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얀색이 아니죠. 화이트 와인이랑 하얀색 아니에요. 약간 너리끼리 하기도 하고 약간 녹색기가 돌기도 하고 또 황금색이 오기도 하고 혹은 거의 뭐 똥색이라고 하죠. 앰버 컬러가 나오기도 합니다. 레드 와인도 그렇죠. 보라색, 다 붉은색이 아니에요. 약간 처음에 만든 그러니까 간 만든 와인은 약간의 퍼플이라고 하죠. 보라색을 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비색, 뭐 석류 그리고 뭐 이 빨간 벽돌 있죠. 약간 그 붉어죽죽하면서 약간은 오렌지 컬러 나면 약간 이런 색이라고 할까요? 빨간 벽돌색 뭐 이런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뭐 불구죽죽하다. 아니면 뭐 푸르딩딩하다. 뭐 이렇게 자기만 쓰는 용어를 써요. 뭐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 와인을 마셔보고 이 와인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공통된 단어.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가 용어라고 하면 뭐죠? 터미널로지죠. 터미널로지. 그 용어를 가급적 써야 서로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와인을 이야기할 때 색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냄새, 향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맛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꼭 그냥 뭐 똑같은 얘기해요. 뭐 여기에서는 무슨 뭐 제비꽃 향이 난다는 둥, 뭐 시트러스 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뭐 루비 레드고 뭐 이런 얘기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정도 이런 것은 루비 레드라고 하자라고 하고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와인의 테이스팅을 하면서 와인의 품평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문가들의 용어라고 하는 터미널로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누가 맛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와인에 대해서 맛 평가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야. 저런 맛이 나오는구나. 상상하면 뭐예요? 내가 그거 좋아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 그 전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리뷰를 볼 필요도 없잖아요. 남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제대로 테이스팅하고 그 와인의 맛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또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색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도 품종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색 가지고. 왜? 포도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포도가 껍데기가 두꺼운 것도 있고 포도 자체가 색이 진한 것도 있고 껍질이 얇고 포도가 좀 밝은 색상을 띤 포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가 어떤 포도냐 그리고 또 숙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포도주, 와인의 색상은 달라지죠. 그 색상을 보고서 이거 어떤 품종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는 어두운 데에 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색상이. 그러니까 하얀 종이를 밑에다 놓고 아니면 테이블에 약간 기울여서 봅니다.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기울여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은 제일 진하죠. 요거를 코어라고 그러죠. 예, 코어. 핵심 부분이에요. 코 부분은 가장 진해요. 이게 진한 색이고 옆으로 봤을 때 주변 요 림색은 어때요? 밝아지죠. 그래서 요 정도 차이를 가지고서 숙성이 얼마만큼 됐느냐를 보통 가늠합니다. 숙성이 많이 됐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오크통에서 3년 이상 숙성을 하고 그리고 병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다. 한 와인. 그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올빈이라고 해요. 올드 빈티지. 빈티지가 뭐예요? 빈티지가 바로 포도를 수확한 해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빈티지가 뭐냐? 빈티지라고 해요. 야, 그럼 몇 빈이야? 몇 빈? 그래요, 빈. 그 빈은 빈티지를 얘기합니다. 그냥 짧게 빈이라고 그래요. 몇 빈? 야, 20빈이야, 19빈이야, 18빈이야. 그럼 18빈이라는 건 뭐예요? 2018년도에 생산된 와인이에요. 그 생산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포도를 수확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병에다가 와인을 만들 와인 병입한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빈티지는 뭐예요? 포도를 수확한 해. 그래서 그 해에 포도가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좋은 포도로 만들었으니까 맛이 어떨까요? 맛이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빈티지를 따집니다. 그때 오래된 거, 뭐 10년 이상 된 와인을 보통 올빈이라고 해요. 올드 빈티지. 그래서 올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주변 색상이 여기 림 부분이
약간 벽돌색, 약간 어떻게 보면 채도, 명도 있죠. 채도가 순수 레드의 채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뿌리뿌리하게 뿌옇게 되는 거죠. 벽돌색을 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레드 와인의 컬러는 보통은 우리가 컬러 얘기할 때 되면 라이트하다, 라이트 바디를 얘기하죠. 라이트하다, 미디엄하다, 풀 바디, 풀, 그리고 이 세 개예요. 라이트, 미디엄, 풀. 당연하죠.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올드 와인. 올드 와인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색상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이런 그 벽돌색. 그러니까 채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져.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처음에 옷 샀을 때 옷이 쨍쨍한 옷을 샀어요. 컬러가. 근데 햇빛에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 색이 바라죠. 바라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화이트 와인은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라이트하다. 다음엔 미디엄. 다음엔 풀. 그리고 올드. 올드한 건 어떻게 됐어요? 똥색처럼 됐죠?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어떻게 돼요? 엠버 컬러 쪽으로 변합니다. 골드 그리고 엠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차츰차츰 좀 더 깊이가 좀 여러분의 와인의 지식이 깊어지고 많이 마실 때 마셔보면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와인을 드실 때 그냥 회의 먹지 말고 궁금증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또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알면 그래 와인 색깔이 다 다르대. 야, 이 색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러면 하얀 뭐 손수건이나 종이 있으면 대고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이구나 한번 기억해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여러분의 와인 지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숙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숙성이 되면 약간 원래보다 자, 요 두 개는 뭐예요? 어린 까베네 소비뇽이에요. 이건 처음 만들었을 땐 약간 퍼플기를 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보라색기가 돕니다. 근데 이게 숙성이 되면 점점 그 병 속에서 오랫동안 이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벽돌색처럼 여기가 변해져. 자, 메를로 물론 까쇼와 메를로를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자 핵심적인 거는 어릴 때는 약간 퍼플색을 띠지만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군요. 어린 메를로를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린 쉬라는 이렇게 되지만 어린 삐나는 이렇게 되지만 숙성되게 되면은 색이 어떻게 돼요? 약간 바랜다,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뭐 어느 정도 색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네. 그다음 색을 봤어요. 색을 봤단 말이에요. 약간 기울여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향을 맡는 거예요. 자, 향은 우선 와인을 갖다가 잔에 따른 다음에 우리 사람들 보면 막 잔 돌리죠.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냄새를 맡아보세요. 냄새를. 향을 맡아보는 겁니다. 근데 향 맡는 것도 여기 향 맡고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잔을 코에다가 집어넣죠. 우리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향은 이렇게 이거는 위험한 거 같은 거 그런 거 맡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와인은 어떻게 해요? 코를 병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잔 안에다. 잘 안 보이나요? 자, 여기서 거의 네, 코를 와인에 닿을 정도까지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맡아봐요. 자, 그랬을 때 향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월링이라고 하죠. 잔을 돌리는 거예요. 잔을 이렇게 스월링을 해요. 해서 다시 맡았을 때하고는 또 다른 향이 납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처음에 맡았을 때는 뭔가 좀 이게 향이 피어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 잔 돌리기 스월링을 한 다음에 향을 맡으면은 와인의 향기가 깨어나요. 왜? 이 산소하고 마주치면서 얘가 그동안 이제 병 안에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흔들어지면서 산소와 접촉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향을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 말씀드린 여기 잔을 돌리기 전과 후의 향기의 차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잔 돌리기 전, 후 향의 차이가 어떤 향이 달라졌는지 그것을 관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향기를 맡을 때 이 중에서 과일의 향이 무슨 과일 향이 나는지를 맡으려고 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향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담배 냄새도 난다. 야, 이거 뭐 낙엽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꽃향이 난다. 무슨 꽃 이러는데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과일의 향만 먼저 맡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과일의 향이 날까? 그 다음에 꽃. 두 번째는 꽃이. 세 번째 꽃향을 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나머지 향들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이런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게 바로 아로마와 부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과일이라고 해도 과일도 굉장히 다양한 과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과 냄새가 난다고 합시다. 그럼 사과 향이 나. 근데 사과 중에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사과 중에는 녹색 사과, 그렇죠? 그리고 붉은색 국광, 뭐 아오이, 또 우리 많이 먹는 그 후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과 종류가 있죠. 녹색의 그 이제 풋풋한 그 사과하고 국광 뭐죠? 후지 사과 부사의 그 맛은 그리고 향기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사과도 어떤 사과냐, 녹색이냐, 붉은 사과냐. 그리고 녹색 사과라고 하더라도 이게 풋사과인지 아니면 아주 농익은 그런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잘 익은 정도의 사과인지 그거에 따라서 향이 다르죠. 또한 우리 그 시트러스 향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뭐 레몬, 뭐 라임 이런 거, 오렌지 종류들 그런. 근데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산도가 있는 신맛이 있는 그런 오렌지 종류에도 오렌지하고 자몽하고 그레이프 프루트하고 그건 향이 다르죠. 레몬하고 라임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뭘 해요? 향을 맡으면서 무슨 과일의 향이 날까? 그걸 맡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살구냐, 복숭아냐. 뭐 또 풋풋한 냄새가 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잔디 향이 난다고 그래요. 잔디 쫙 깎고 나면은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와인이 서양에는 잔디가 많잖아요. 마당에 잔디 깎고 잔디를 갖다 쫙 심은 데서 잔디를 이렇게 깎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잔디 깎은 향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도 그 향으로 비교를 한 거죠. 한국 같으면 아마 야 된장 띄우는 냄새나 뭐 아니면 김치찌개 냄새 아마 이런 쪽으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가 왜 먼저 맡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먼저 맡아야 할 향. 이건 무슨 과일이지? 포도는 뭐죠? 포도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자체에서 갖고 있는 향, 이거를 뭐라고 하냐? 아로마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아로마. 야, 좁은 의미의 아로마라는 것은 바로 그 과일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넓은 의미의 아로마라고 하면 뭐냐? 이거는 와인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향을 이걸 아로마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1차 향, 2차 향, 3차 향이라고 그 아로마를 다시 또 나눠요. 1차, 2차, 3차. 그럼 1차는 뭘까요? 1차 향은 제가 좁은 의미의 협의의 그 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뭘로 만들어요? 와인은 포도로 만드니까 포도향. 근데 포도는 과일이니까 과일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걸 프라이머리 아로마라고 그러고 1차 향이라고 그래요. 1차 향. 원래 포도에서 나는 향이에요. 자, 그럼 2차 향 있죠? 자, 2차 향은 뭘까요? 2차 향은 와인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포도를 먼저 해서 포도를 이제 그 퍼멘테이션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요. 발효는 어떻게 돼서 된다고 그랬어요? 포도 자체 껍데기에 효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는 그냥 놔둬도 술이 된다고 그랬어요. 참 신비한 포도예요. 그러니까 포도는 포도 껍질에 효모, 이스트가 있어서 그냥 놔두기만 해도 봉지에 넣어서 그러면 술이 돼요. 물론 당도가 낮기 때문에 뭐 중간에 식초가 돼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숙성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숙성을 어디다 시키느냐?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통이나 혹은 가장 흔한 게 바로 오크통이죠. 오크통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만든 와인을 집어넣어서 숙성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오크통에 있는 오크 나무의 성분과 와인 성분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거기서 새로운 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바닐라 향, 초콜릿 향, 뭐 이런 향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2차 향이라고 해요. 자, 그럼 3차 향은 뭐냐? 와인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병입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숙성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소주는 안 그렇죠. 그리고 맥주는 맥주도 아니에요. 맥주는 숙성이 안 되고 맥주는 어떻게 돼요? 그냥 찝찝한 이상한 맛을 내버리죠.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와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정한 온도, 그리고 햇빛을 피하고, 그리고 진동, 브르르 떠는 거, 진동을 피해서 잘 와인셀러 혹은 지하 창고에 습도도 중요하죠. 당연히 습도는 뭐 기본이죠. 자, 그렇게 보관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숙성이 돼요. 그래서 병 안에서 만들어지는 3차 향, tertiary aroma라고 해요. 그 병 숙성 과정에서 생기는 그러한 향을 3차 향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보통 어떤 향이 나냐면 이제 우리가 낙엽,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그 떨어진 다음에 숲속에서 이제 빗물 착 맞고 있을 때 그 낙엽의 그 오는 숲에 들어갔을 때 그 향이 있죠. 혹은 오래된 가죽향, 뭐 담배, 시가향, 이런 것들이 3차 향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보통 2차 향과 3차 향을 함께 요거를 부케라고, 여기 위에 써 있죠? 아로마 대 부케라고 했죠? 아로마냐 부케냐 했을 때 부케를 바로 2차 향, 3차 향을 섞어서 부케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1차 향과 2차 향을 섞어서 경우에 따라 달라요. 아로마라고 해서 숙성되기 이전의 향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 돼요. 아로마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과일로서의 어떤 그 향, 그런 것. 그리고 부케라고 하는 것은 숙성 이후, 그러니까 와인을 숙성하면서 만들어진 그 향을 부케라고 합니다. 부케 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부케? 결혼하십니까? 네, 부케 받으셨어요. 네, 이렇게 던지는 거 있죠? 신부한테. 신부가 던져서 다음 결혼할 사람이 받는 거, 부케. 신부가 이렇게 들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부케예요. 그, 뭐예요? 옛날에 잘 씻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 냄새를, 안 좋은 그 오도를 감추기 위해서 부케를 들었다는 썰도 있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보면 말씀드린 대로 좁은 의미의 아로마는 뭐예요? 1차 향이죠. 포도의 기본 향이에요. 포도가 갖고 있는 기본 향이 뭐냐? 그거를 보통 과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루티하다. 과일 향이 난다고. 프루티. 근데 그 과일 중에서도 또 이 열매가 있는 과일, 그리고 또 베리 종류를 얘기해요. 베리 향이 난다. 베리가 뭐죠? 딸기 종류죠. 딸기 종류. 네? 베리 향이 난다. 그 베리 중엔 또 뭐가 있어요? 붉은색 베리가 있죠. 레스베리, 그리고 스트로베리, 딸기, 그리고 복분자.
그리고 검은색 베리도 있어요. 뭐예요? 블랙베리. 아, 그래서 블루베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색상이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이 1차 아로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 floral, 아까 꽃향기라고 그러죠. 제비꽃 향기가 난다. 아니면 국화꽃, 별로 국화꽃은 서양에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났을 때 백합의 향이 난다라고 할 수 있죠. 백합, 하얀 꽃, 하얀 white flower, 하얀 꽃의 향이 난다. 혹은 제비꽃,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 제비꽃, 제비꽃 향이 난다. 제비꽃을 상당히 많이 얘기해요. 그럼 우리 제비꽃 향 맡아봤어요? 안 맡아봤어요? 몰라요. 근데 제비꽃 향이 난다 그러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로마 키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향이 있는 키트가 있어서 요게 제비꽃 향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비꽃 향을 이렇게 맡아보는 거죠. 아, 이게 제비꽃 향이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브 베이스의 향. 허브 아시죠? 그리고 흙향이나 부싯돌 향 이런 걸로 표현을 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2차, 3차 뭐 아까 제가 설명된 대로 다 섞여요. 양조 과정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병숙성 과정에서 나온 그런 부케. 3차 향이죠. 3차 향 그리고 2차 향을 섞어서 얘기했을 때 어떤 것이 나냐면 2차, 3차를 섞고 그러면 어떤 것이 표현이 되냐면 너티하다. 너시 뭐죠? 예. 뭐 땅콩이나 아몬드 뭐 이런 열매 있는 거. 그래서 너티, 뭐 헤이즐넛, 커피도 헤이즐넛 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티하다 하는 향이 바로 부케. 그다음에 스파이시한 거, 향신료 같은 거 있죠. 후추, 하얀 후추, 검은 후추. 그다음에 오크, 당연히 오크 숙성을 하고 그다음에 병입을 했기 때문에 이 오크의 향이 나요. 근데 오크도 미국 오크냐 또 프렌치 오크냐 뭐 슬로바니아 오크냐 이거에 따라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오크도 처음 만든 오크를 썼느냐 아니면은 재탕이냐 삼탕이냐에 따라 다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위스키 만들잖아요. 버번 위스키 뭐 이런 거. 위스키도 바로 오크통에다 숙성을 시켜요. 위스키. 그래서 위스키 마셨을 때 약간 그 구수한 맛 같은 그런 거 있죠. 바닐라면서도 또 약간 스모키, 스모키한 향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스모키 향이 오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번 위스키를 만들었던 그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번 위스키 그게 오크통에 조금 남아 있었겠죠. 화학작용이 있었겠죠. 그게 또 다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와인은 사실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같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도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와인 마시는 그 즐거움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버터리하다, 우디하다라는 거에서 오크 숙성을 많이 하게 되면 버터리하다 그래요. 이건 보통 어디에서냐면 그 미국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 샤도네이 같은 경우에 이제 버터 향이 많이 난다고 해요. 버터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물론 그 오크 향 숙성을 해서도 그렇지만 말산 발효라고 그래요. 말로아틱 그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말산. 이 처음에 이제 그 발효를 초산 발효를 된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발효를 했을 때 말산 발효가 돼요. 유산 발효, 말산 발효가 되면 이것은 약간 유질감이 나고 버터리한 그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와인 드시는 분들은 화이트 와인 중에서 소비뇽 블랑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쇼블이라고 그러죠. 쇼블. 굉장히 신선해요. 근데 그 쇼블은 말산 발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선한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크리스피하고. 근데 그것도 어느 지역에서는 바로 오크통에 집어넣습니다. 어느 지역?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로버트 몬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거기를
그것을 오크 숙성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와인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것은 프랑스에는 이미 그 이전에 퓨메 블랑이라는 블랑 퓨메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미국에서 퓨메 블랑이라는 그런 새로운 장르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퓨메 블랑은 오크통에다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오크통 숙성을 하지 않은 같은 종류 소비뇽 블랑과 전혀 맛이 다릅니다. 버터리한 맛이 나죠. 향, 향, 그리고 가죽향, 담배향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부케의 전형적인 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처음에 맡았을 때는 향이 조금 뭔가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뭔가 쿰쿰한 냄새도 납니다. 그것은 이 와인에 더 이상 그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효모도 죽이고 그리고 색상도 더 나게 하기 위해서 아황산염이라든지 이산화황이라든지 이러한 그 화학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 몸에 해로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아황산염이나 이산화황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황하면 뭐예요? 약간 똥비린내 나는 거 있죠? 똥꾸른내. 예. 손 이렇게 딱 비벼서 겨울에 어렸을 때 장난 나죠? 예 하면은 하죠. 예, 닭똥 냄새 난다 그렇죠? 이게 황이에요, 황. 예. 황 S. S 뭐예요? S2? 뭐 제가 뭐 화학을 잘 못해서. 아무튼 그 황, 그 황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처음에 딱 뿅 따가지고 따르면 약간 그 성냥개피 태우고 나서 나는 그 황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놔두고 특히 이렇게 스월링을 해주면은 와인을 스월링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향은 나가고 원래 갖고 있는 와인이 갖고 있는 그 풍미를 풍겨주게 되죠. 그래서 바로 향을 맡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스월링을 잘해라. 그래서 들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와인을. 흔들면 흔들수록 맛있어져요. 써니텐이 아닙니다. 흔들어주세요. 써니텐이 아니래도 이거는 계속 흔들어줘야 돼요. 자, 이 이유는 우리가 와인은 말씀드린 와인병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데서 이러고 나 좀 꺼내줘. 나가 진이야. 진이 진이 기가진 이제 텔레비 틀어질라. 와인병에서 오랫동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깨워야 돼요. 와인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 즉 산소와 와인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숨 쉬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스월링이라고 해요. 이런 사소한 그 방법이 사소한 행위가 와인의 맛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여러분 와인을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들자마자 흔들어라. 그리고 와인은 향을 즐겨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향은 어떻게? 코를 완전히 박아라. 네, 깊숙이 집어넣어라. 네. 그리고 마실 때 다음에 나오겠지만 한 번에 그냥 원샷 하면서 마시지 말고 오랫동안 입에 머물고 있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걸 이렇게 스월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와인 얘가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위아래로. 그러고 나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눈물 자국이라고 그래요. 예? 와인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잔 안쪽에다가 이제 점액처럼 이제 맺히는데 그러면서 천천히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요거를 와인의 눈물이라고 하고 그럼 또 아치라고 해요. 왜? 보세요. 여기 흘러내리는 게 이렇게 흘러내리자 아치 모양으로. 그리고 또 좀 유식한 척하는 마랑곤이라고 그래요. 네, 마랑곤이. 자, 이건 왜 흐릅니까?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가 이 표면이 이제 스스로 수축해서 그 가능하면 작은 면적을 취하려고 이렇게 넓어졌다가 쭉 줄어들죠. 표면 장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액체의 농도라든지 뭐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요 마롱고니를 보면 와인의 눈물을 보면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높은지 보통 14도 이상 되면은 이게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스윗니스 당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눈물이 천천히 흘러요. 얘가 쭉 없어지는 게 천천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이걸 가지고 야, 이 마랑곤이 와인 눈물 보여? 그래서 야, 이 눈물이 있네. 와, 이 좋은 와인이네 이래요.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왜? 보통 알코올 도수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가 당도가 높아야 돼요. 물론 설탕을 넣을 수 있지만 포도 자체로만 만약에 알코올 도수를 높이려면 당도가 높아야 되고, 당도가 높다는 것은 그 포도를 선별을 잘했고 좋은 포도라는 거고, 또한 뭐 그 밀도가 높게, 물론 와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좀 좋은 와인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와인의 이 눈물을 보고서 아는 것은 이 바로 와인이 어떤 품종일까,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와인이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와인잔을 제대로 씻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더러운 잔에서는 눈물이 많이 맺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잔을 제대로 안 씻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 비로소 이제 맛입니다. 자, 어떻게 맛을 볼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주는 딱 하면 원샷하고 다 원샷 그냥 먹잖아요. 와인은 절대 원샷 아닙니다. 와인은 절대 원샷 아니에요. 그리고 천천히 마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금씩 마셔야 된다고 그랬죠. 한 입에. 와인은 먼저 향을 맡았죠. 그 다음에 조금 처음에 입에 조금 넣고 입 안에, 혀 안에 그리고 입 안에다가 골고루 마시는 양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약간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먹으러 넘깁니다. 첫 잔은 그렇게 입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마실 때는. 자, 그럼 첫 번째 마실 때 우리가 집중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건 뭐냐? 당도예요. 이 와인이 얼마나 단맛이 나는지. 그 단맛이 난다는 것을 스윗하다고 그러죠. 스윗니스가 얼마나 달지 않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드라이하다고 그래요. 스윗의 반대는 뭐예요? 드라이. Oh, she's so sweet 그러잖아요. Oh, my boyfriend is so sweet. 내 남친은 매우 스위트해요. 이렇게요. 근데 반대로 이거 완전히 경상도 문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He's so dry. She's so dry. 그럼 dry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뻣뻣한 거. 별로 감정이 없어. 스윗의 반대는 드라이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한번 맛을 봅니다. 첫 번째 봤더니 이거 달아. 달아요. 그 다음엔 다시 한번 네. 입에 펼치고 공기를 집어넣으면서 입 안에서 계속 가글같이 하면 안 돼요. 이런 누구는 어떤 사람 음, 음, 음. 네, 요 정도만 해요. 그러면서 이 와인이 얼마나 이제 무거운지. 여러분 사이다 먹었을 때하고 오렌지 주스 먹었을 때하고 무게감이 다르죠. 주스하고 청량음료하고는 전혀 써니텐 마실 때하고 오렌지 주스 마시는 거하고 어때요? 전혀 그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질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감이 어떤지, 풀바디인지, 라이트바디인지, 미디움인지 다 뭐 무게나 이런 건 다 이거면 라이트냐, 미디움이냐, 풀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산도. 이게 참 중요해요. 산도. 산미라고 그러죠. 커피도 이 산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에 있어서는 산미, acidity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칠맛을 이제 북돋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와인에서는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맛에서 당도 단지 안 단지. 두 번째 이게 신지 안 신지. 응? 신맛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래서 acidity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 뭐예요? 무게감하고 acidity를 보는 거예요. 자, acidity는 어떻게 보느냐? 예? 자, 넣고서 입에다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 혀 옆쪽으로 해서 침이 고여요. 그건 산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어우, 침 넘어가네, 침 고이네 하잖아요. 그거는 약간 새콤한 아이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쇼 먹으면 침이 뭐 올라오잖아요. 비타민 C 먹으면 이 비타민 C. 그 느낌, 침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산도예요. 산도가 높은 거죠. 자, 그럼 그 산도 중에서도 이 산도 중에서도 이게 날카로운 산도가 있죠. 날카롭게 다가온 첫 키스의 뭐 이것처럼 날카로운 게 있고 또 두리뭉실한 게 있죠. 부드러운 산도도 아까 말씀드린 레몬같이 제스트 레몬 제스트가 쫙 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잘 익은 오렌지 귤 이런 건 어때요? 한라봉 잘 익은 거는 부드러우면서 약간 신맛이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또 우리 과일향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향이 날 때 과일향은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그게 퍼져요. 그래서 과일을 어떻게 먹죠? 약간 차갑게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뭔가 좀 쨍하잖아요. 모아진 듯한 그 맛.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일 향이 높은 것 이것들은 조금 차게 해서 먹으면서 뭐 좀 퍼졌을 때 또 어떤 향이 나는지 그 차이를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과일 향 많이 나는 그러한 와인은 어떻게 먹어요? 약간 차게 마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달달한지 깔끔한지 입에 머물렀을 때 그 두께 무게감은 어떤지 신맛은 어느 정도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그 맛이 신맛 뭐 단맛 뭐 이런 그 막 맛이 나는데 그 맛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 맛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맛이 지속되는 시간을 꼬달리라고 해요. 코달리 혹은 꼬달리 코다리 아니에요. 코다리 찜 맛있지만 코다리는 뭐예요? 바로 1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탁 마셨어요. 내가 마셨더니 이 향이 계속 입안에서 목구멍까지 계속 있어. 좋은데 그게 한 10초 10코달리 10코달리 정도까지 갔다 10초 이상. 그러면 이 와인은 엄청나게 좋은 와인이에요. 그래서 좋은 와인을 따지고 비싼 와인은 어떤 와인이냐? 뒤에 이 지속감, 와인의 지속되는 그 맛,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좋은 와인 지속이 얼마나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당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산도, 그리고 아까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간 알코올, 도수, 무게감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은 거예요. 뭐 하나가 너무 튀어. 야, 이거 알코올 향이 튀어. 안 좋은 거예요. X. 야, 이게 산도가 너무 튀어. X. 야, 이거 너무 무거워. X. 너무 가벼워. X. 야, 너무 달아. X. 예. 극한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밸런스를 잡은 사이에서 야, 이건 산도가 꽤 높은데 야, 밸런스가 기가 막히다. 야, 이건 달아. 굉장히 스윗한데 밸런스가 기가 막히다. 그 밸런스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맛이에요. 자, 와인 테이스팅 용어를 간단하게 좀 제가 살펴볼게요. 좀 책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acidity, 아까 말씀드렸죠. 와인에서 느껴진 신맛, acidity. 굉장히 중요한 맛입니다. 이 acidity를 있는 와인이 대체적으로 음식과 먹을 때 좋아요. 산도가 떨어지는 와인은 음식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주로 해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acidity가 산도가 높은 와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아로마 설명드렸고, 뭐 떨다, 탄닌 여러 가지인데 딱 또 밸런스 났죠. 균형이 잡혔다. 이건 뭐예요? 와인의 산도, acidity, 당도, 알코올, 탄닌. 그러니까 탄닌은 뭐 얘기 안 했지만 탄닌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피니쉬가 좋다. 피니쉬가 뭐죠? 뒤에 오래가는 거, 코달리, 지속감. 뭐 쓴맛발이 있지만 자, 부케 배웠죠? 포도 자체에서 나는 거는 보통 1차 향,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숙성 이전의 향을 1차 향, 아로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케는 뭐예요? 와인 제조 과정에서 인위적인 여건에서 와인 그 자체에 녹아든 향이라고 했어요. 자, 버터리 할 때 설명드렸죠? 화이트 와인에 감지되고 진하고 크리미한 그 질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말산 발효, 유산 발효를 거치면은 그런 특성. 시트러스. 다친 거 얘기했죠? 와인은 향기가 잘 안 나. 왜? 그냥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얘가 잠이 안 깼어. 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향이 가려져 있을 때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배웠죠? 콜키, 콜크드 됐다. 또 불어로 뭐라고 그러죠? 불어로 부쇼네, 예, 불어로 부쇼네라고 그랬어요. 부쇼네. 곰팡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맛, 젖은 마분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이런 거는 반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드라이 배웠죠. He's so dry, she's so dry. 그러면 드라이 뭐예요? 예, 뭐 뻣뻣해, 별로 달지 않아, 스윗하지 않아. 그 뭐예요? 당도가 낮은. 그리고 earthy, 네, earthy하다라는 것도 이 부시온에 된 데서도 나지만 사실은 오래된 와인이나 고급 와인에서 earthy한 흙 냄새 나오는 건 좋은 걸로 쓰입니다. 피니시 아까 얘기했어요. 피니시 지속감 와인 딱 해서 지속감. 그래서 와인 마시고 나서 입이나 목 부분에 남는 맛의 그리고 향의 지속 시간이에요. 이걸 꼬달리는 1초예요. 그래서 좋은 와인일수록 여운이 길다 그래서 여운. 보통 10 꼬달리 10초 이상. 하나, 둘, 셋, 넷. 있죠. 이때까지도 마신 와인에 그 여운이 남아있다. 그럼 좋은 와인. 자, 플랫하다라고 얘기도 해요. 플랫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신맛이 얼마나 중요해. acidity가 떨어지고 생동감이 떨어져요. 스파클링은 뭐가 있어요? 버블이 있죠. 근데 김 빠진 사이다, 김 빠진 콜라, 이게 바로 플랫해진 거죠. 프로리, 관량. 자, 미네랄은 아직 안 얘기했죠. 미네랄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동전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있다 보면 그리고 시멘트 이제 새로 시멘트 발라놓으면 시멘트 향 나는 거 있죠. 그게 미네랄 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미네랄 향이 있을 때는 너무 미네랄 향이 튀면 안 돼요. 아까 밸런스 얘기했잖아요. 밸런스지만 미네랄 향이 들어갔을 때 와인의 이런 깊이가 좀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이 난다고 해서 좋게 얘기합니다. 자, 오크 얘기했죠. 참나무예요. 그래서 이 오크에서 저장해서 발효하거나 혹은 숙성 한 와인에서 나는 향을 오크 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크 나무에 있는 바닐린이라고 하는 성분, 바닐린, 요게 와인의 바닐라 향을 첨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크 향에 그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 뭐 토스트, 그렇죠? 토스트 이제 구울 때 나오는 거죠. 토스트, 카라멜, 초콜릿, 토피, 뭐 초콜릿 뭐 하고 카라멜 중간이죠. 코코넛, 알몬드 이런 그 향들이 나와요. 스파이시하다고 그러죠. 스파이시는 뭐예요? 바로 계피나 뭐 후추, 육두구라고 하는데 육두구 뭐 잘 모르잖아요. 뭐 이런 향신료. 요건 보통 여러분 호주 이제 캥가루 그려져 있는 와인 있잖아요. 캥가루 노란 거. 예. 그, 예. 그 와인 보통 쉬라 계통의 와인. 쉬라는 호주의 대표적인 그 포도 품종이에요. 옐로테일이라는
와인 회사, 와인 브랜드에서 나온 쉬라 같은 거 보면 바로 스파이시한 거를 느낄 수 있죠. 자, 탄닌 나왔어요. 탄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이건 탄닌은 이거예요. 감이나 혹은 그 티, 녹차 먹으면은 혓바닥 옆에가 이제 깔깔깔깔하게 되면서 어우 떫 그러죠. 그 떫은 맛. 그 떫은 맛이 덜 익은 감 먹었을 때 나는 입이 마르고 혀가 텁텁한 거. 그게 바로 탄닌이에요. 근데 이 탄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보통 포도씨 있죠. 그래서 포도씨가 굵은 종류를 쓰면 탄닌이 높겠죠. 또 탄닌을 만들려고 하는데 탄닌이 껍질이 두꺼우면 탄닌이 많아요. 껍질 두꺼운 거 포도가. 근데 껍질도 얇고 포도씨도 없어. 근데 탄닌을 만들려면 어떡하냐? 바로 줄기. 포도 줄기 있죠. 포도 줄기에 탄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 줄기를 넣고 탄닌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이 이거 무슨 메를로다. 피노누아다. 그러면 피노누아는 껍질이 얇고 이러니까 뭐 탄닌이 그렇게 크지 많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탄닌을 좀 더 넣고 싶어. 그래서 만들 때 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탄닌이 높은 와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피노누아 그 맛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은 정말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그 분야예요. 케바케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탄닌이 왜 중요하냐? 탄닌은 방부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탄닌이 많이 있을 때는 쉽게 변질되지 않아요. 쉽게 변질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숙성을 해도 상하지 않는다. 숙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숙성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와인을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년 뒤에 와인을 먹을 수 있다면 20년 동안 와인 많이 변했죠. 그리고 20년 동안 사람들이 막 먹었죠. 그럼 20년 뒤에 어떻게 해요? 와인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 와인이 어때요? 비싼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이 어때요? 바로 탄닌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이 대부분 탄닌이 높아요. 탄닌이 있어야 보관이 되고 보관이 오랫동안 돼서 숙성이 된 와인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병을 생산했어요. 20년 뒤에 그 1000병이 몇 병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보관하는 거 땅값 비싼데 그리고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그 사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관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그 와인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은 지금이 가장 쌀 때다라고 해요. 지금 와인값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그냥 막 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다 투자했는데 했더니만 뭐 주식, 와인 투자한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탄닌이 많아야지 변질되지 않고 또 탄닌은 뭐예요? 와인의 맛을 복합적. 그러니까 단순한 맛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뭔가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빨간색인데 그냥 빨간색이 아니야. 거기 빨간색의 약간의 푸른빛과 약간의 노란빛과 약간의 뭐 검은빛과 이런 것들이 층층이 쫙 있어서 볼 때 오묘한 그것이 좋은 거죠. 그게 고급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이 만든 동영상인데 한번 요거 먹고 먹는 게 아니라 요거 보시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테이스팅에 대해서 와인의 그 테이스팅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기대한 대로 경험한다. 코미디언 이경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몰래카메라입니다. 최근엔 몰래카메라가 아주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만 90년대에서는 몰래카메라는 참 재미있는 그러한 코미디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광고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요. 먼저 동영상 하나 보시죠.
Welcome to Tuscany. Ready to have a nice dinner? Today we have the chef's favorites. Alfredo's great. This is perfect. Excuse me, if I could have your attention, please. I didn't do anything tonight. In fact, I didn't even cook. Pizza Hut delivered the pasta. I like it even more now. Introducing new Tuscany pastas. Choose from 2 family-style recipes plus breadsticks for just $11. 방금 보신 동영상은 물론 피자헛의 토스카니 파스타의 런칭 광고였습니다. 그렇지만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고객들의 반응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30여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서 찍은 몰래 카메라였죠. 연기자들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피자헛에서 배달된 파스타를 먹으면서 이 파스타가 터스카니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가 만들었다는 그러한 신뢰, 믿음으로써 이것이 정말 맛있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죠. 결국 우리는 기대한 대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기대를 하고 좋은 경험을 하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기대를 하고 좋은 경험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맛있게 먹으라는 거 아니요? 너 참 잘생겼다. 응? 4글자로면 네, 그걸 믿니? 예. 헤드 셰프가 뭐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오 진짜 맛있다고 막 했는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그 파스타는 그냥 피자헛에서 그냥 배달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스타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파스타인데 거기에다가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다? 혹은 뭐 알바생이 만들었다? 배달이다 하는 거에 따라서 요 바로 프레임이 뭘 만들어요? 이미지를 만들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팩트를 만들어냈어요. 팩트가 가려지는 거죠. 이 프레임에서. 자, 우리가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죠.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뭐예요? 이 눈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고서 맛만 보는 거예요. 자, 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75년도에 원래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80년대에 했었던 펩시 챌린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펩시는 만년 2위였어요. 그래서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데 왜 그럴까? 자기네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광고 캠페인을 했는데 눈을 가리고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마셔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맛있었는지 선택해요. 해봤더니 그러고서 이제 안 될 딱 부르니까 코카콜라보다 펩시콜라를 훨씬 더 많이 선택했더라고요. 사실 많이는 아니에요. 52대 48. 코카콜라 48, 펩시가 52. 사실은 근데 판매는 뭐 거의 뭐 더블 스코어였어요. 코카콜라가 뭐 당연 넘버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걸 캠페인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눈 가리고 마시니까 펩시콜라가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을까요?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없죠. 우리는 가서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애 사잖아요. 패키지가 있어요. 브랜드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린 이미 그 브랜드와 함께 있었던 우리의 정서가, 기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맛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에서도 블라인드 테이스트래요. 와인 전문가 이 소믈리에들도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잖아요. 그럼 반도 제대로 못 맞춘대요. 근데 왜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냐? 와인에서도 해요. 커피도 하고 와인도.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 그러니까 내가 블라인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아무 정보 없이 이것을 맛을 보게 되면은 와인이나 커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거 잘 맞춘다 못 맞춘다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 와인의 객관적인 품질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와인이 언제 어디서 만들었고 뭐 누가 만들었다 하면 그 지식이 그 선입견이 우리한테 들어가서 벌써 와인에 대한 편견 이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와인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화이트 와인을 시음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맛이 납니까? 하니까 레몬 향이 나고 아카시아 뭐 복숭아 뭐 이런 화이트 와인에서 나오는 그 특징들을 쫙 그 줄줄이 읊더래요. 그 전문가들이. 근데 조금 뒤에 그 동일한 화이트 와인에다가 요 색소를 식용 색소를 갖다가 무색무취 이걸 타서 전문가들한테 줬어요. 이렇게 눈을 가리지는 않았죠.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색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레드 와인이잖아요. 실제는 화이트 와인인데 아까 먹었던 그 다시 시음하게 했더니 여기선 뭐 베리 향이 납니다. 딸기, 스트로베리, 체리, 뭐 자두 뭐 이런 레드 와인에 있는 특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화이트 와인인데 이게 뭐예요? 벌써 시각으로 보면서 레드 와인? 그러면 레드 와인 중에서 이거는 라이트 바디일까? 뭐 뭘까? 그리고 플라워 향 먼저 무슨 향을 맡으라고 그랬어요? 과실향. 과실 무슨 과실일까? 딸기. 사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레드인데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레드 와인이라고 인지하게 되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레드 와인의 프레임, 앞서 봤던 그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프레임, 즉 맥락, 컨텍스트라고 하죠. 맥락을 무시하고 나서 객관적인 팩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동일한 와인에 이런 실험도 했죠. 가격을 동일한 와인이에요. 근데 가격을 다르게 매겼어요. 뭐 8불, 58불, 15불. 그리고 이 동일한 와인을 쫙 차례대로 맛을 보게 했어요. 전문가한테. 어떻게 돼요? 58불짜리 와인이 최고. 맛있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여기에 기억이 있죠. 비싼 거는 맛있는 거. 비싼 건 좋은 거.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자이든 타이든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이것이 저거는 더 맛있을 것이다. 뭔가 특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혀로 미각 그리고 코로 후각 그리고 시각 우리 보는 건 근데 이 시각이라는 건 참 재밌죠. 내 눈으로 봤어 그러죠. 내 눈으로 봤어요. 똑똑히 봤어. 내가 보니까 이거 레드 와인인데 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레드 와인의 특성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화이트 와인이었고 거기다 색소 탄 건데 시각, 후각, 미각 이거는 절대적으로 걔네들 가지고서 우리가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계 그 와인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이죠. 그러니까 혀, 귀, 눈, 코 이런 감각기관으로 센서리 오르간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뇌를 통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이 나오죠. 뇌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개골 여기 빛도 하나도 없는 감옥 같은 이 두개골 이 두개골 안에 갇혀 있어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못 봤어요. 맞죠? 근데 이 뇌가 어떻게 모든 판단을 할까요? 뇌는 바로 오감을 통해서 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터치하고 맛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모아서 이것을 뇌가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때요? 불완전하다. 뇌는 그래서 불완전하게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두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가 보통 시각이 70에서 80%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 중요해요. 시각적 정보, 그 다음에 청각적 정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는 후각, 미각, 이거 어때요? 세 개를 합쳐도 청각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달했을까요? 우리가 제일 발달한 감각기관이 어느 게 시각인 거예요. 걔는
청각과 후각이죠. 그래서 걔는 멀리서 있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냄새 맡아서, 암 걸린 사람도 냄새 맡아서 알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시각이 제일 발달하는 뭐예요? 새죠. 독수리나 뭐 이런 애들 샥 날다 뭐 몇 킬로 밖에 있는 그 조그만 쥐도 발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시각이 굉장히 발달했죠. 인간도 원래는 청각이 발달했었어요. 밤에 지나니까 밤에. 네? 밤에 그 포유류는 밤에 이제 다니고 뭐 공룡들 무섭고 여러 가지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청각 이런 것들이 많이 후각 이런 것이 발달했지만은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시각이 발전을 하게 됐죠. 근데 자, 시각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참 이건 오랫동안 강의해야 되는, 오랜 시간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시각이 사진 찍으면은 사진 딱 보이는 거. 우리 지금 눈으로 딱 보이는 거죠. 옆에 자기 손 보세요. 손. 우리가 딱 보면 손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것처럼 우리는 본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렇게 마치 거울을 본 것처럼 딱 이게 뇌로 들어가서 내가 보는 것이 뇌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그 프리즈 프레임이 뇌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린 똑같이 외부에 지금 내 눈으로 잡히는 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를, 화학적 정보를 그 뇌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실험 볼게요. 여러분, 저 따라서 왼쪽 눈을 감고, 자, 왼쪽 눈을 감습니다. 왼쪽 눈을 감고, 지금 이 모니터에 보면은 왼쪽에는 여기 점이 있고, 원이 있고 오른쪽에 별이 있잖아요. 자,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점을, 원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멀리 가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가까이 가면서 천천히 멀리 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바로 옆에 있는 별이 사라집니다. 이 별이. 자, 한번 해보세요. 사라집니까?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왼쪽 눈을 가리고 왼쪽에 있는 이 십자가를 한번 가까이 가면서 멀리 가면서 해보세요.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이 사라지죠. 근데 그 사라지는 게 아주 신기한 게 아니라 사라졌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빵꿔 뚫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가 노란색으로 채워지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눈이 우리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프시다. 자, 사람이 있으면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그 뇌에 바로 뒤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시각 처리 영역은 어디냐면 뒤통수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 뭐 들어왔던 정보가 여기 상이 뒤에 맺히면은 이 안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구 뒤에 맺힌단 말이에요. 그럼 맺힌 거를 얘를 갖다가 코드 선이 있어서 여기 뒤에까지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선으로 안 돼요. 유선이에요, 유선. 응? 유선으로 딱 가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나오려면은 맹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가 빵꾸 뚫히듯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앞뒤로 가면서 여기 맹점이 딱 보여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는 거를 우리는 알아서 뇌가 근데 왜 그렇게 안 보냐? 뇌가 알아서 야, 저기 맹점이야. 그러니까 저기 채워넣어. 뇌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 눈이 제대로 못 보는 건 우리 착시 현상 잘 알잖아요. 눈이 외부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눈은 착시가 있어요. 자, 어느 게 커요?
얘하고 어느 게 커요? 얘가 커 보이죠?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얘하고 어느 게 길어요? 얘가 길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보면 어때요? 동일한 길이에요. 단지 옆에 무엇이 달렸느냐, 옆에 무엇이 어떻게 달렸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뮬러라이의 그 착시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이거 볼까요? 그림 그릴 때 상당히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문 그리고 막 이런 거 그릴 때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문의 여기 요 길이, 요 길이하고 안에 있는 데하고 여기서부터 요 길이하고 어느 길이가 길어요? 당연히 보세요. 제가 수평으로 이렇게 놓으면 어느 게 길어요? 얘가 길죠? 밖에 있는 A와 B 하면 A가 길어요. 같은 문이지만. 저 여기도 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길이가 다르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왜? 알고 있거든요. 문이 저렇게 생기면 안 닫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보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 뇌가 야 임마 틀렸어. 눈한테 지시를 해요. 야 임마 제대로 봐. 너 틀렸어. 그 길이는 똑같은 거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착시 잘 보셨죠? 여기 A, 얘하고 B하고 어느 게 어두워요? 당연히 A가 어둡죠? 당연히 A가 어둡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A와 B는 같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A와 B가 다르잖아요, 여기. 근데 A의 색을 B로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어때요? A와 B의 색은 같습니다. 근데 왜 이걸 그럴까요? 자, 우리는 사물이 있고 여기 이제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기 그림자. 빛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 반사광선이 생기고 그림자가 생겨요. 그럼 그림자는 어때요? 어둡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둡다 하니까 얘는 똑같은데도 비교하고 얘는 야 여기 그림자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자니까 어두워 하고 뇌가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요? 눈이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이 전달한 그 정보를 믿지 않고 거꾸로 야 임마 틀렸어 하고 눈한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안 믿어 이거 하고 무시를 하죠. 자 이거 이렇게 보면 하나 보면 막 돌죠. 이거 안 돌고 있어요. 근데 저 동영상 아니에요. 근데 막 돌잖아. 참 돌겠네. 말씀드려 인간의 눈은 카메라가 아니에요. 카메라처럼 보지 않습니다. 선, 모서리, 색, 움직임 이런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지각을 해서 우리 뇌에서 해석을 해서 다시 조합하는 거예요. 또한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도 우리가 하드 드라이브에 컴퓨터에 딱 기억을 하드 드라이브에 딱 넣었다가 그걸 또 꺼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기억을 할 때마다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했는데 야, 너 왜 거짓말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었던 내가 그때의 기억의 그 소 단위들을 다시 조합을 해서 새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오브젝트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예. 이 프레임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 누가 이 파스타를 만들었느냐 셰프가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배달한 거냐 유명 셰프냐 이거에 따라서 바로 다르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요 할로 마스크 일루전이라고 하는데요. 요 할로 마스크 일루전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얘가 왜 이러죠? 돌아라. 예, 안 도네요. 자, 이 할로 마스크 일루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돕니다. 아까 튀어나왔었죠. 근데
튀어나왔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헐. 사실 들어갔던 거네요. 자, 다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뒤에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다가 오. 근데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죠. 다시 보세요. 여기 들어간 부분이죠. 근데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죠. 이게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자, 다시 돕니다. 헐, 사실은 뒷면이었어요. 여기가 앞면이에요.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자, 이거 마스크예요. 자, 뒤는 빵꾸가 뚫혀 있죠. 뒤에 뚫혀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죠. 이거 할로 마스크 일루전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인간은 얼굴이 중요해요. 인간은 얼굴 표정을 읽어서 생존을 해봤어요. 협력자도 찾고. 그래서 얼굴을 구분하는 뇌에는 특별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다 보면 막 이제 구름 보고도 사람 얼굴 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그러죠. 사람 얼굴을 구별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코는 어떻게 되세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튀어나와 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그게 딱 보는 순간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앞에 튀어나와 있다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코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하고 재해석을 내려서 제대로 보는 거죠. 우리 사진을 보면은 그 얼마나 우리 뇌가 시각적 보정을 잘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진 찍은 게 이 현상을 제대로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진 만약에 역광으로 찍잖아요. 역광.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사람 얼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서 사진 찍어줬는데 사진 못 찍으면은 그냥 뒤에는 허옇고 사람 얼굴 시커면서 이건 뭐야 이러죠. 근데 역광 보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얼굴은 보여요. 네? F-스탑이라고 해서 그 조리개를 확 열어줘요. 그러면 나오는 그 조도보다 훨씬 더 조리개를 열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얼굴은 보여요. 근데 뒤는 배경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역광을 보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WDR 카메라라는 그 새로운 거는 이것도 보정하고 뒤에도 보정을 해요. 그러니까 A에선 뒤가 잘 나오죠. 그거와 B는 사람이 잘 나와. 이거를 두 개를 합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쓰시는 그 갤럭시 뭐 아니면 아이폰 그 카메라 보면 렌즈가 여러 개 달렸죠. 네. 그 인덕션이라고 하는 렌즈가 여러 개 달린 게 뭐냐면 다 각자 해서 여러 군데 찍었잖아요. 그 찍은 거 데이터를 여기저기 섞어가지고 그 AI가 야 이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해석을 내려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우리 뇌가 하는 방식이에요. 자, 역광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 한번 보세요. 우리 눈은 어떻죠? 처음에 보면 안 보여. 근데 조금 보이면 모든 거를 다 제대로 보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처음에 어두운 그 이 성당에 들어갔어요. 밖에서. 그러면 실제 사진 찍은 건 이렇게 보이죠. 가장 밝은 부분만 보여요. 나머지 어두워. 그죠? 근데 그게 실제 밝은 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밝은 데서 보면 여기처럼 밝은 부분은 아예 날아가 버리고 이 어두운 부분에 있는 디테일은 보이죠. 근데 이거를 다 보세요. A, 1, 2, 3, 4 이거를 우리 눈은 다 섞어서 실제로 어떻게 봐요? 우리 눈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카메라가 지금 AI 카메라가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망막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맹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맹점. 왜 맹점이 있냐면 상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 맺힌단 말이에요. 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맺혀요. 근데 여기에는 이 정보가 우리 이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시각을 처리하는 뇌가. 그러니까 뒤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나가는 데가 바로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라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기 점이. 근데 우리 뇌는 이거 아니야. 실핏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제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다른데 야구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전문가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봐요. 근데 전문가는 집중해서 봅니다. 이런 것들이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몰래부터도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뇌가 그것도 알아서 해석한다. 그러니까 사실 맛이나 향이나 혹은 우리 눈으로 보는 이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뇌에서 어디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지를 이제 보면은 뭐 간단하게 시각, 청각, 체감각, 질감 이렇게 텍스처 받는 손으로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감각 통로하는 시상이라는 시상이라는 곳에서 처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해마로도 가고 기억 또는 이 우리 전두엽이라고 했잖아요. 전두엽. 안화 전두 피질로 가서 전두엽에서 뭐 결정을 내려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시각, 청각, 체감각은 어디로? 시상이라는 데로 가요. 시상. 근데 맛을 보는 미각 있죠. 미각. 미각은 어디로 가냐면 시상으로도 가지만 해마로 가요. 기억이죠. 해마는. 그러니까 맛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안 봤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본 놈이 맛있는 거 안다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맛은 기억입니다. 물론 시상으로 감각 통로로도 가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후각이에요. 우리 후각했죠? 향, 스월링해서 코를 밟아서 이 향은 뭐예요? 기억 회로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향은 내가 기억에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기억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경험해서 내 해맛 속에 기억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몰라요. 맞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가요? 편도체. 그리고 쾌감을 주는 도파민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향이 났어. 어우 씨. 이거 뭐예요? 우리가 향을 통해서 먼저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내가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향, 그리고 안 좋았던 맛, 이거는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쾌감이나 불쾌감, 쾌감이나 불쾌감, 그리고 갈망하거나 아니면 와이 쉣 하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요? 뇌로 봐요.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뇌로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맛을 보거나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로 뇌로 맛을 보고 뇌로 향기를 맡아요. 그러니까 맛을 볼 때 우리가 뭐 혀에 어디에 뭐가 있고 있게 다 굴합니다. 대부분은 맛은 어떻게 보냐면은 맛을 어떻게 느끼냐면 향에서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이 향. 향은 기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향. 그래서 쫙 하는데 제가 향을 맡아요. 그랬더니 시각적으로 딱 봤더니 녹색이야. 그래서 오 녹색이야. 아이스크림 같아. 그래서 가서 이제 냄새를 딱 맡는데 뭐 약간 향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거 녹색이니까 녹차 아이스크림이겠구나 했어요. 왜? 난 녹차 아이스크림밖에 못 봤으니까 서양에서. 그래서 동양에서. 그래서 녹차 아이스크림을 딱 먹었어요. 근데 무지 달아. 이거 뭐야? 페퍼민트였어요. 근데 서양 사람은 어때요? 페퍼민트가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 보는 순간에. 그 향도 뭐 잘 못 맡았어요. 그래서 난 그걸 기대하고서 퍼먹었는데 갑자기 뜨뜻한 녹차예요. 그러면 이게 녹차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우 쉣 하고 뱉는 거죠.
왜? 내가 예상했던 맛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편도체 혹은 뭐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제일 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으면은 냄새 1차 냄새는 코로 맡아요. 근데 2차 향이 혓바닥에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미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사실 맛의 대부분은 이 비후광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 코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냄새 분자가 여기에서 입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코로 나가면서 거기에서 맛을 최고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짠맛을 뭐 이렇게 미래에서 느낀다 그랬을 때 신호가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바로 이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가 뭐냐? 우리 기억 덩어리예요.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기억들이 이렇게 그물처럼 이제 여기저기에 있어요. 근데 그 스키마를 통해서 우리 기억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재조합을 해서 야 이건 무슨 맛이다 뭐다 라고 무슨 향이다 라고 재해석을 냅니다. 자 여기서 뭘 보여요?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여러분 네, 노파가 보인다. 그래요. 여기 노파가 보이죠? 코, 매부리 코 한 이 마귀알몸. 아니에요? 젊은 귀부인이 보인다. 그래 모자 쓰고 여기 눈썹이 있고 여기 코가 있고 젊은 귀 밍크 코트 입었네. 여러분 둘 다 보여요? 근데 무엇을 먼저 봤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우리 모두가 세상을 진짜 사진 찍어 놓고서 보더라도 근데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세상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뭘 보고 어떤 사람은 뭘 못 봐요. 뭐에 의해서? 내 관심사 그리고 내 기억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봤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보는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뭘 보여요? 사람 얼굴? 여자 얼굴? 아니면 색소폰을 보는 색소폰 여기 이렇게 색소폰을 보는 남자 구두 코 아니면 여기 여자 눈 자 이건 뭐가 보여요? 여인이 먼저 보입니까 여기? 아니면 코주부 수염난 코주부 대머리 아저씨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냄새를 맡는 것처럼 냄새를 맡지 않습니다. 우린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본다고 그랬고 우리 뇌가 향기를 맡는다고 그랬어요. 맛을 본다고 그랬어요. 뇌 속에 무엇이 입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마시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 가지고 세상이 모두 다 그런 맛이 날고 그런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다. 와인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경험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와인의 테이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퀘스천 넘버 6로 한번 들어가면서 이렇게 와인 마시면서 우리 조심해야 될 좀 매너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다 하면 재미없죠. 그리고 또 까먹잖아요. 반복을 해야지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강의도 좀 반복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편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매너는 무엇일까? 앞서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들고서 받지 말라고. 네. 그리고 또 뭐 스월링 할 때도 뭐 조심해서 해야지. 이거 스월링 하다가 와인이 밖으로 튀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뭐 하얀 브라우스에
그것도 뭐 조지 알마니 뭐 아니면 뭐 베르사체 뭐 이번에 누가 베르사체 입어가지고 그랬다는데 이재용 딸이 뭐 그런데 쏟으면은 그거 물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인에 대해서 한번 네 잠깐만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는데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한복음이었습니다.